안녕하세요. 과학의 흐름을 따라 떠나는 지식세계 여행 과학이 빛나는 밤의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제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제 책을 쭉 읽어봤었는데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오디세이 영화를 봤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항상 보면은 막 할 이야기들이 막 떠올라요. 예전에 인터스텔라,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했던 인터스텔라. 그 인터스텔라 보고서 제가 워낙에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어갔고 그걸로 유튜브 올렸을 때 그게 50만 조회수가 넘었었어요. 그게 유튜브 초창기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번 오디세이 영화도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할 이야기들이 떠올라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영화의 어떤 완성도,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그런 걸 미장센이라고 그러나요? 미장센? 제가 이제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한 장면이 그 망자들의 세계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오디세우스가 그 지옥으로 갔다던가? 하여튼 그 시커먼 땅 있잖아요. 그 땅에 가가지고 그 황량한 시커먼 흙으로 뒤덮인 땅에 가가지고 그 방패에다가 피를 아마 담았죠. 그 재물을 바쳐가지고 그랬더니 땅 속에서 이제 망자들이 솟아 올라오는데, 와, 그걸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구나. 아마 원작에는 그런 묘사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생각엔 아마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걸 다 상상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게 정말 지옥 같은. 야, 진짜 이럴 것 같아. 그 어떤 현실감? 그런 걸 느꼈고, 그게 계속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후세계란 정말 존재하는가. 그렇게 해서 쭉 찾아보다 보니까, 또 이제 사후세계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전생이랑 또 연결이 돼요. 내가 또 이제 다음 생에 있고 또 그 다음 생에 있고 계속해서 어떤 뭐 윤회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뭐 하여튼 그래서 전생에 대해서 이게 자료들이 막 찾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사후세계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죽고 나서 어떻게 그 자료가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사 체험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건 있는데 그건 또 너무 뭐랄까, 자료 자체가 되게 빈약하고 그냥 뭐 빛을 봤다, 뭐 사다리를 봤다던가 뭐 그런 것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또 워낙에 짧은 시간이니까 별게 없어요 자료가. 근데 전생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되게 또 풍부해요. 걔네들이 막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전생이 또 이제 어떤 뭐랄까, 이렇게 현실 세계의 어떤 역사와 또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도 실제로 있어서 그게 또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어떤, 이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닌데 할 이야기거리들은 많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고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좀 어떤 과학자들이 그래도 이걸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대상은 되는 거죠. 뭐 증명은 할 수 없어도 뭐 실험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걸 찾아보면서도 참 인공지능의 어떤 힘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서칭해서 찾으려고 했으면 아마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뭐 정말 잘 찾아주대요. 그리고 요약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막, 야, 진짜 좋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걸 찾으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고급 정보, 찾기 힘든 정보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책 쓸 때도 그랬잖아요. 과학이 빛나는 밤에. 그때도 사실 인터넷이 없었으면 저 책을 못 썼을 건데 인터넷으로 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썼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훨씬 더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하여튼 네. 또 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찾아봤고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브라질의 아이일 거예요. 브라질의 아이. 2013년에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외삼촌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삼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외삼촌에서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옛날에 뭐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경우는 되게 좀 충격적이고 뭔가 되게 아주 강렬한 그런 어떤 비극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전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이것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그 기억이라는 게 보통 되게 강렬하고 안 좋은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냥 좋고 평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거는 그렇게 잘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근데 뭔가 되게 후회스럽고 그런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 잊고 싶은데 제발 망각됐으면 좋겠는데 잊혀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힘든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디세이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세이렌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고 이제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오디세우스가 그러잖아요. 뭐 가지지 못한 것, 뭐 후회, 뭐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준다고 하면서 그것도 원작에는 그런 얘기 없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거 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다 지어낸 거 아닌가. 그 사람은 워낙에 철학적인 것 같아요. 진짜 영화들이 다 철학적이에요. 그 철학 교과서 같아요, 약간. 하여튼, 네. 굉장히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이 두 가지 사례가 다 뭔가 안 좋은 일들이에요. 자기의 전생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전생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막 총에 맞아 죽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걸 뭐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말이 있었다라고 하던가 목마 뭐 장난감이 있었다 내 목마는 어디 있어 뭐 흰색과 파란색 목마였어 내가 진짜 말도 있었는데 말이 도둑 맞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엄마가 이제 뭐야 이거 이거는 내 동생의 얘기인데 그 아이한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이제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무슨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뭐 어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해고를 했는데 뭐 그 사람이 이제 앙심을 품고 와갖고 총으로 이제 쐈던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외삼촌한테 진짜로 그 장난감이 있었던 거예요. 목마 장난감이. 근데 뭐 무슨 색이었는지는 다 기억은 아직 못하는데 워낙에 옛날 이야기라서. 그리고 또 말이 있었는데 뭐 망아지였나 조랑말이었나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외삼촌이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너무 집에서 키우기 힘드니까 이제 얘를 외삼촌이 없을 때 다른 데로 보내버렸는데 그걸 이제 알고서 외삼촌이 막 울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들도 되게 많아요. 뭐 나무 바닥 있는 집에 살았다. 뭐 집에 넓은 마당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구체적인 기억들. 뭐 어머니가 바닥에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실제로 뭐 아들이 2명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좀 놀라운 건데 엄마를 이 아이가 코카라고 불러요. 코카라고 하는데 이 코카가 외삼촌이 그 죽은 외삼촌이 자기의 이제 누나죠. 누나에게 붙여줬던 별명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코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뭐 이런 별명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줘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뭐 이제 행동 같은 것들도 뭐 유사한 행동들 많이 했었다고 해요. 말을 할 때 뭐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한다라던가, 그리고 집에서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행동들. 그다음 뭐 자동차와 자전거를 고치는 놀이,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던가. 그다음 뭐 자동차 정비공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외삼촌의 그런 행동하고 거의 똑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외삼촌이 맞아. 운송 관리를 하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차량 정비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섬뜩하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두개골. 맞아. 이 두개골에 이제 함몰이 있었다 이 아이가. 아무런 뭐 누가 얘를 때리거나 다치거나 한 것도 아닌데 함몰이 있었대요. 근데 아마도 그게 외삼촌이 이제 총상을 거기에 입어서 죽지 않았을까. 근데 뭐 어떤 정확한 기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족들도 잘 모르고, 가족들은 뭐 그랬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 없어갖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과학자들 같은 경우엔 이거는 뭐 그런 사례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가족들이 사기를 치는 건 아닐까? 이걸 통해서 어떤 유명해지고, 뭐 이걸 통해서 어떤 뭐랄까 주술적인 행위를 해갖고 그 마을에서 뭔가 어떤 돈을 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사기는 아닐까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맞아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아이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사례였고, 뭐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막 유명해지려고 이런 걸 막 퍼뜨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뭐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익도 없는 거예요.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아이를 걱정하는 거야. 얘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어떤 상담을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자들이 찾아와서 이걸 연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례가 알려져가지고. 그러니까 고의적인 사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과학자들은 뭐 이걸 그래서 이게 전생에 맞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런 암묵적으로 뭔가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내가 명확하게 딱 얘한테 전달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가족들끼리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옛날 외삼촌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할 때 아이가 뭐 저기 뒤에서 뭐 딴 거 하고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그 대화를 들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한 건 아닐까 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결론에다 그런 내용들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죠. 좀 놀라운 사례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놀랐던 사례는 제임스 라이닝거 사례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예요. 미국의 아동, 이름이 제임스 라이닝건데, 이 아이는 2살 무렵부터 비행기 추락에 관한 굉장히 강렬한 악몽을 꾸기 시작해요. 이제 그 이유는 있는데, 얘가 그 뭐 항공박물관에 갔었대요. 그래서 항공박물관에 가서 이제 잠깐 둘러보고 이제 구경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뭔가 그 악몽을 막 꾸면서 내가 이제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되게 부정적인 기억이죠.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단순히 이제 내가 추락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내가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아 맞아. 그 비행기 이름, 종류, 뭐 코르시아 비행기를 탔다라고 한다던가, 일본군이 비행기를 격추했다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자기가 맞아, 항공모함 그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한 그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토마 항공모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진을 가리키면서 뭐 여러 개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뭐 수리바치산 뭐 이런 산을 보더니 내 비행기가 여기서 격추됐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그 나토마라는 항공모함이 정말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륙한 비행기에 조종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수리바치산이 있으면은 뭐 그 근처에서 추락한 조종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름도 얘기했어. 맞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생에 대한 이름을 말한 건 아니고 잭 라슨이라고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한 거예요. 명확하게 말한 거죠. 이러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랑 그 과학자들이 찾은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다 맞아 떨어져서 있는 그 추락해서 죽은 조종사가 있는 거예요. 제임스 M 휴스턴 주니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 한 명만 그 작전에서 이오지마 전투에서 이 사람 한 명만 실종돼서 이제 죽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동료가 제임스 라슨이었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이륙한 게 나토마 항공모함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정확하잖아. 근데 이게 무슨 뭐 유명한 사례도 아니야. 휴스턴 주니어가 뭐 이 사람 그 조종사가 뭐랄까 그 실종된 정보가 어디 막 공개돼 있고 막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임스 라슨이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잭 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알아? 이게 무슨 뭐 그 역사책에 막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막 자꾸 찾아서 간신히 이걸 찾은 거예요. 나토마 항공모함에 대해서 이 부모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야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막 소름 돋는 그런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뭐 사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뭐 누가 습득해서 지식을 갖다가 그 앞에 그 브라질의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암묵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이건 그걸 연구한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걸 뭐 어떻게 암묵적으로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환생을 뭐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뭐 경우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걸 아니라고 하기도 좀 힘들고, 상당히 주목할 만한, 생각해 볼 만한 사례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은 사실 예전부터 하긴 했었어요. 되게 좀 중요한, 뭐랄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고 또 오디세우스의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전생이란 정말 있을까? 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난 어떻게 될까? 영혼이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한 번 하게 됐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어요. 우리가 자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영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가장 중요한 제일 비슷한 말은 자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자아가 뭔가 독립된 어떤 정신적인 뭔가가 되면은 이제 영혼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자아를 잘 생각해보면 자아가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살펴보면 자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도 있죠. 그게 바로 꿈이에요, 꿈. 보통 자아는 어떤 기억의 조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기억들이 모이고 그 기억들이 하나로 좀 뭔가 조합이 되면은 그게 나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치매 같은 경우가 기억을 싹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자아가 점점 흐릿해져요. 점점 그 똑똑하고 명석했던 사람이 막 화도 잘 내고 점점 어린애로 바뀌어가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억이 사라지면서. 마찬가지 이제 꿈 같은 경우 그 기억을 가지고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억,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나의 기억을 갖고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근데 자아가 달라. 꿈속에서의 나랑 현실 속에서의 나랑 다르잖아요. 꿈속에서의 나는 전 이제 그런 꿈도 자주 꿨거든요. 저 어릴 때 제 이제 집 근처에 용마산이라고 있어요. 그 용마산 막 올라가서 노는 그런 꿈 되게 자주 꿨었어요. 근데 그 용마산이란 기억은 현실 속에 제가 만들어낸 기억이죠. 근데 꿈속에서 그 용마산을 가서 막 놀면서도 그 현실 속에 나에 대한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다른 나가 거기서 놀고 있어요. 깨어나고 기억해보니까 그게 내가 옛날에 놀던 용마산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그렇게 어떻게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진 자아인데 꿈속에서의 나와 현실 속의 나가 다를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조합의 방식이 달라지면은 나도 달라진다는 거야. 동일한 기억이지만 이 기억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느냐. 그 배열이 달라지면 나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후세계랑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매트릭스처럼 내가 깨어나는 거죠. 죽으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났을 때 마치 꿈속에서의 그 기억처럼 지금 제가 이제 만들어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일단 있고 그게 있는 상태에서 뭐랄까 전체의 기억도 또 있는 거죠. 제가 만들어냈던 기억이 일부분이고 제가 뭐 만약에 100년을 살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100년 이전에 뭐 전생이 있고 그것도 전생에 있을 테고 또 아니면 더 많은 더 큰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만들어냈던 또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이 내가 깨어나는 순간 이거랑 또 다른 기억들이랑 다 합쳐져서 또 다른 나가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어떤 기억의 총체인 내가 되는 거죠. 깨어났을 때.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잠에서 깨어나면 그 잠 속에서 만들어냈던 기억하고 현실 속에서 내가 만들어냈던 기억이 다 합쳐져서 또 다른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뭐 계기랄까? 그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 되게 힌트들이 많죠. 매트릭스, 13층, 13층이라는 영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다크시티, 뭐 이런 영화들, 뭐 인셉션도 그렇고,
인셉션이 아마 제일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힌트들을 제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지금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죠. 호모사피엔스가 한 30만 년 전인가 40만 년 전에 아마 이 지구상에 나타났죠. 한 30만 년, 그러니까 30만 년 동안은 인류는 그냥 생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한 100년도 안 됐죠. 이렇게 생존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덜어내게 된 게, 그것도 사실 선진국 일부에서만 가능한 건데,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막 빠르게 확산하고 또 습득할 수 있고 또 심지어 AI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영화들 막 이런 것들, 이런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참 이런 것들이 이게 우연일까?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실 필연인 게 과학적으로도 맞죠. 제가 아주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지금 뭐 한순간에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미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은 참 이런 생각을 뭐 맨날 할 수는 없어요. 맨날 하면 참 뭐랄까 좀 이상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저는 이렇게 뭐랄까 이게 막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이런 생각 재미를 해볼 수는 있는 건데 뭐 이 생각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삶이라는 거를 너무 뭐랄까 건강하게 사는 데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우중충하겠습니까? 되게 이상하죠. 하여튼 과학이 빛나는 밤에도 그렇지만 이제 거기 이제 주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우주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인위성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10만 분의 1도 그렇고 되게 뭐 이렇게 뭐랄까 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간 속에서 또 살펴보면은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영화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되게 인위적인 세팅인 것 같아요. 그 영화들을 보고 이렇게 뭐랄까 이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더군다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필연이다. 이 필연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필연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연이고 어떤 의미일지는 뭐 나중에 또 알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인터스텔라 이후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나? 인터스텔라가 언제적 영화죠? 그게 굉장히 오래됐죠. 2010 몇 년이었지?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이런 이야기를 또 오랜만에 하게 됐네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참 너무 고맙고 정말 그분의 영화를 앞으로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분의 위대한 영화에 또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은 꿈속에서 어디로 가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까요? 오늘은 떡볶이를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요새 떡볶이가 또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가는 떡볶이 분식점이 있어요. 건단 신도시에 가면은 153 분식인가? 135 분식인가? 하여튼 거기를 자주 가요. 뭐 떡볶이 맛은 뭐 다 비슷비슷해요. 어딜 가나. 근데 거기가 뭐가 편하냐면 주차가 편해요. 그 근처가 좀 이렇게 약간 한적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신도시로 개발해가지고 왜 그 주택용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층에는 상점들이 있고 뭐 가게 음식점들이 있고 위에는 이제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 근데 거기가 이제 좀 약간 외곽이라 갖고 아직은 집들이 많이 안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길들이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가 편하고 전 좀 약간 한적하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도시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 도시를 좀 약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데를 좋아해요. 근데 거기가 딱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바깥에 나오면은 이제 그 주택들, 새로 지어진 주택들 이렇게 쭉 그 주변을 해서 산책도 하고 또 뭐 아파트 구경도 하고 저녁에 그렇게 한번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여러분하고 그 분식점에서 한번 뵙고 꿈속에서 맛있는 떡볶이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치즈를 넣어요. 치즈가 들어있으면은 그 매콤한 맛이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토핑도 치즈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치즈랑 그 다음이 2순위 정도가 순대. 순대 내장. 순대 내장 이제 떡볶이 국물에 딱 찍어갖고 먹으면 참 맛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153 분식에서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